여태 타고난 복이라고는 하나 없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서 오히려 시집 오고 나서는 이런저런 마음고생 참 많이도 했었거든요. 남들은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시집살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전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서들 눈치 보느라 시댁에서 어깨 한번 제대로 펴볼 날이 없었어요.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고생만 했던 기억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치이고 사나, 내 고생 보상도 받지 못하고 내내 이렇게 살겠구나 싶었죠. 형님 밥 먹는 것 좀 보세요.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티가 난다니까요. 걸신 들린 줄 알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굶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야 진짜. 저 거지 같은 년. 밥 처먹는 것 좀 봐. 진짜 못 봐주겠다. 생고생만 했던 아버님의 제삿날 동서들에게 듣지 말아야 할 소리까지 들었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넉넉한 살림만 믿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고 막말을 했었던 동서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제 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저희 동서들이 그 다음날 시댁에서 어떻게 혼쭐이 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연을 쓰면서도 그간의 고생 전부 다 보상을 받는 것만 같아 웃음이 실실 새어 나오네요. 타고난 복 하나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저 생각보다 꽤 괜찮은 곳에 시집을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어요. 요즘 대학생들 보니까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방학 때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돈을 모으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남는 시간 쪼개서 일을 하고 그러던데 전 그런 것마저 부러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본인의 선택권이라는 게 있었던 거잖아요. 저한텐 그런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여유롭지 않았던 집안 형편에 제 욕심으로 대학을 간 것이었고 부모님한테 일단 대학 등록금 한 번만 내주면 보내주시기만 하면 졸업은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겠다 얘기를 해서 겨우겨우 들어간 대학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연애를 하고 방학 때 어디로 놀러 가고 수업이 끝나면 술을 마시러 가고 그런 것조차 저한텐 사치 같았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늘 학교 근처에서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 아르바이트를 하기 바빴고 돈이 떨어지면 휴학을 해야만 하는 그런 빠듯하고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려웠던 청춘의 시절에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빠듯한 사람이요. 수학교육과에 다니고 있던 제가 어떻게 사진과에 다니고 있던 남편을 만났냐 다들 궁금해하는데 졸업을 앞두고 학원에 취업하기 위해서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사진 한 장 찍을 돈조차 여유롭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마침 학교 홈페이지에서 연습용으로 쓰기 위해 프로필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겠다는 사진과 학생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실력은 믿을 수 없지만 취업도 하기 전에 그렇게 큰 돈을 덥석덥석 쓸 수 있는 여유도 없었으니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수더분한 인상으로 카메라 가방을 이고지고 나타난 남학생. 그게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이제 학교에서 막 사진을 배우고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어딘가 많이 서툴렀었죠. 더운 날이었는데 몇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돈 한 푼 안 내고 이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냉큼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도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제가 이 사진 가지고 나중에 취업하면 밥이라도 꼭 한번 살게요. 연락처라도 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사진 찍어주셔서. 공수표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취업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면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메모지에 자기 연락처를 전해줬고 전 그 사진을 받아 거짓말처럼 제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학원에 덜컥 합격을 하게 됐어요. 대학을 막 졸업한 학생들은 잘 안 뽑아준다던 곳이었고 같이 취업 준비를 하던 친구들도 다들 가고 싶어라 했던 곳이었는데 그 쟁쟁한 경쟁을 뚫고 제가 합격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첫 월급을 딱 받고 나서 부모님께 내복 한 벌씩 사드리고 나서 취업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야겠다.
누가 있을까 하고 머릿속에 얼굴을 떠올려 보는데 문득 그때 사진을 찍어줬던 남편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운으로 이곳에 합격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공들여서 찍어준 그 사진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어디다 두었는지 생각도 안 나는 메모지를 찾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방을 뒤지고 나서 겨우 연락처를 찾아 연락을 했어요. 저 그때 왜 이력서 낼 때 쓴다고 무료로 프로필 사진 찍어줬던 사람 하고 운을 띄우니 남편이 대번에 제 목소리를 기억하고 기억난다고 합격하셨냐고 묻더라고요. 덕분에 잘 되었다 감사하다. 그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으니까 맛있는 저녁이라도 사겠다. 그렇게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직장이 생겨서 마음이 여유로워 그랬는진 몰라도 전과 다르게 대화를 하는데 참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사진 때문에 내가 합격을 했던 것 같다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요. 그때 남편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난다니까요. 제 주변에 사진을 취미로 찍는 사람은 있어도 남편처럼 대학까지 나와서 사진을 배우고 업으로 삼은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어떤 이유로 사진을 배우게 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전 그냥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한 때를 준비하는 순간을 남겨준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지치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겠다 싶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잔뜩 쌓여있는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선택한 학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남편의 대답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더라고요. 반대로 그 질문을 저에게 되묻는 남편에게 머쓱하게 웃으며 먹고 사는데 이만한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 대답하니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냐며 너털 웃음을 짓더라고요. 선하고 열정적이고 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남편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콩깍지가 껴져 있는 걸 보면 저희 남편 꽤 괜찮은 사람인가 싶네요. 그렇게 저희는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 사이로 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전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남편은 졸업을 한 이후에 작은 스튜디오를 얻어 본격적으로 사진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스튜디오를 개업할 당시에도 대출이 대부분이라고 했었고요. 남편이나 저나 갚아야 할 돈이 구만리였고 그때 제 생각엔 남편도 저만큼이나 여유롭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나 그래도 이런 사람이라면 함께 노력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가족이요. 남편과 만나면서 느끼긴 했었거든요. 남편이 유독 집이나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대화를 꺼려하는 눈치인 것을요. 전 처음에 하도 대화를 회피하기에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나?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나 싶어 연애 초기엔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전화가 오면 일부러 나가서 전화를 받고 오기도 했었답니다. 함께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던 어느 날 남동생이 다쳐서 부모님이랑 같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동안 내가 괜한 오해를 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저와 함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했죠. 혹시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당신이랑 만난 지 꽤 됐는데 가족 얘기를 한 걸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오히려 가족 얘기가 나오면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결혼을 한다면 당신이랑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줘. 나 그런 거 가지고 당신한테 편견 갖지 않을 테니까. 동생의 병원에 다녀온 남편을 붙잡고 제가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얘기하기 힘들면 시간이 걸려도 좋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 뭔가 해야 될 말이 있으면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가족들, 특히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결혼 허락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속 시원하게 결혼 얘기를 하지 못했다면서요.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아무래도 내가 장남이니까
계속 회사를 물려받길 원하시거든. 나야 어렸을 때부터 사진 공부를 하고 싶었으니까 아버지랑 그 부분에서 계속 충돌했었고, 지금은 당신도 알다시피 결국 내 고집대로 하고 있어. 남동생 둘이 있는데 회사는 아버지랑 어머니가 오래 같이 해오셨고, 남동생 둘이 들어가서 지금 물려받으려고 일 배우고 있는 중이고, 부모님 입장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야. 나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지. 아버진 내 얼굴도 잘 안 보시려고 하고, 그래서 대학 진학한 이후로 집에다 손 안 벌리고 뭐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 나 혼자 고생해도 이 정도인데 당신까지 어떻게 그 고생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겠어. 양심이 없는 거지. 그냥 똑같이 힘들고 팍팍하게 사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이 매번 힘들게 아등바등 살았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하다 생각해서 저렇게 집안이랑 척을 지고 사는 사람이랑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애초에 그렇게 본인 아들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집에 결혼 허락을 받는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때는 그런 이유로 이 사람이랑 헤어지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든 가족한테 상처받은 이 사람을 보듬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젊고 어렸고 다들 결혼할 땐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참 짠하더라고요. 그런 집안의 반대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라도 이 사람 고생한 거 알아주고 살아야겠다 하고요. 그래서 당신 내가 싫다는 거야? 나 싫은 거 아니잖아. 그럼 됐어. 자기 좋다는 일은 가족들 허락 안 받고 물불 안 가리고 선택한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 선택하는 걸 뭘 그렇게 재고 따지고 나 서운하려고 그래? 당신만 좋다고 하면 그 확신만 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가족들이 반대하면 그럼 죽을 때까지 나랑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단순히 저희 시댁 배경만 보고 저한테 남편 잘 골랐다. 그렇게 시간 들이고 공 들여가지고 결혼 허락 받은데 다 이유 있다. 시댁 덕 보려고 부동산 알바끼 하는 것처럼 버팅기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소리를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 겪어보면 무슨 말인들 못해요. 막상 제 입장이 되어서 결혼 허락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나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합니다. 물려받으라는 회사는 안 물려받고 어디 논팽이처럼 사진이나 찍으러 다닌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뭐? 학원 선생?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네 놈이 언제 내 허락이나 받은 적 있었어? 왜? 너 내비도 없는 놈 아니었냐? 이번에도 또 어디 나가서 네 멋대로 결혼식도 올리고 살지. 당장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기 전부터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 생각은 했었지만 앉자마자 떨어지는 불호령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도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습니다. 울컥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다시 자리에 앉혔어요.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님 말씀대로 이 사람 여태 아버님께 제대로 된 허락 안 받고 자기 맘대로 결정했던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만큼은 부모님 허락받고 제대로 올리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성에 안 차시는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만큼 큰 회사 일구신 거고 사진이든 살림이든 저희도 늦었지만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제대로 배우면서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생각한 게 있었어요. 나 지금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면접 보러 간다 생각하자고요. 더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시댁 문을 두드렸어요. 학원에 들어갈 때 남편이 찍어줬던 프로필 사진 넣어서 제가 어떤 사람이다 이력서까지 작성해서 시댁 우편함에 꽂아놓고 돌아온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 좀 하자고요. 아들 셋 있는 것 중에 제일 사리분별 잘하는 놈이라고 생각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뭐 하나치 부모랑 상의 없이 고집불통인 놈이 그래도 결혼할 여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데리고 온 모양이구나. 허락이고 뭐고 지 마음대로 내팽개칠 줄 알았더니. 끝까지 포기 않고 허락을 받으려는 노력에서 시아버지께서도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신 모양입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잘하겠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남편을 보시며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시고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고생했다고 저희 두 사람을 꼭 안아주셨죠. 남편이 아직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누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뭐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저랑 결혼한 거고 두 번째는 사진을 찍기로 마음먹은 거라고요. 가족들 반대 무릅쓰고 한 결정으로 다시는 화해하지 못할 것 같았던 사이가 결혼 허락을 받으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결정한 일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치를 떠셨던 아버님도 그때부터 남편이 하는 일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거든요. 아들의 결정을 완전히 수용하진 않으셨지만 더 이상 남편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하시는 건 없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허락을 받아 꽃길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선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이가 원만해질수록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를 물려받기로 한 두 시동생이었어요.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 시댁을 왕래하면서 전 이 두 사람의 행동이나 말 속에서 남편과 저를 어떻게 해서든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챙기시고 할 때마다 갑자기 인정받은 형이 행여나 회사 일에 관심을 가질까 싶어 경계하는 듯 했죠. 정작 저희 남편은 회사 일에 관심도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 회사 홍보 책자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다. 첫째 너 제품 사진 같은 것도 찍을 줄 아냐? 어디 다른 데 맡길 필요가 뭐 있어? 기껏 돈 들여서 대학까지 가서 사진 찍는 공부한 놈이 집에 있는데. 뭐 결혼식 사진 이런 거나 찍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지 그래. 그럼요. 기업에서 제품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 들어오면 그런 것도 나가고. 아버지, 제품 사진은 뭐 아무나 찍어요. 저희가 왜 비싼 돈 들여서 업체한테 맡기는 건데요. 회사 사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찍어야 그것도 제대로 나오는 거죠. 형님이야 이쪽 일에 관심도 없으시고 뭐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이나 돌사진이나 결혼 사진이나 그런 거 찍을 줄이나 알지. 됐어요.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 제품 사진은 무슨 제품 사진이에요. 그래도 저희 결혼할 때 스튜디오 촬영은 형님네 사진관 가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동생들이 형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버님이 회사 관련된 일을 맡기시려 할 때마다 두 시동생은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그 일로 뭐 아버님의 큰 신임이라도 얻을까 싶어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 교묘하게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회사 일에 말이라도 얹으려고 하면 스튜디오 나가서 사진이나 찍는 형님이 뭘 알겠냐 하는 식으로 맞받아치는데 그렇다고 그런 걸로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또 싸움을 걸기엔 저희도 같이 유치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고요. 남편이 회사 일에 손 놓고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아버님도 거기다 대고 더 말 못 얹으시는 것도 있었고요. 기분은 나쁜데 또 대놓고 기분 나빠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인 두 시동생이 결혼하고 동서들이 들어오면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제 진정한 시집살이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시댁이 사업을 하니 수준 맞춰 들어온 거긴 하겠지만 두 동서들 모두 친정이 짱짱하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기도 했고 남편들 모두 같은 회사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으니 전 끼어들 수 없는 자기들끼리의 끈끈한 뭔가가 있기야 하겠지만 이제 와서 속 좁게 저도 돌이켜보자면 결혼 시작할 때부터 빈정상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소개받는 자리에서 어쩜 두 사람 다 하나같이 수학 강사를 하고 있다 제 소개를 하니 아 그러시냐 그건 뭐 한 달에 얼마나 버냐 하며 은근히 무시하는 눈치더라고요. 그거야 뭐 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지만요. 둘째 시동생 결혼할 때 웨딩 촬영부터 신혼여행 스냅 사진까지 모두 남편이 무료로 촬영을 해줬어요.
가족 간에 무슨 돈을 받냐고. 남편도 좋은 마음에서 사진을 찍어준 거죠. 말이 쉽지 옷을 몇 벌이나 갈아입어야 하고 옷 갈아입을 때마다 옆에 달라붙어서 사진 잘 나오게 드레스 들어서 이렇게 고쳐줘야지 저렇게 고쳐줘야지 그렇게 손 많이 가는 일이 없거든요. 괜히 그 비싼 돈을 주고 촬영하는 게 아닌데요. 형님, 그날 주말인데 강의 없으시면 형님이 오셔서 저 촬영하는 것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주버님이 사진 촬영하시니까 옆에서 많이 도와줘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주말이라 강의가 없긴 한데 전문 헬퍼 있는데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내가 할 수야 있지만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형수님 그러지 말고 이왕 도와주시기로 한 거 좀 도와주세요.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그날 페이는 따로 챙겨드릴게요. 제가 돈 때문에 그러겠어요.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지만 저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시당할 정도로 못 벌어먹고 사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거기서 기분 살짝 상해서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손 많이 가서 그러는 거다 하니까 둘째 동서가 뭘 또 그런 거 가지고 빈정상해하냐고 그러냐면서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는데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 가는 셈치고 비행기 표값도 다 내주는데 뭐가 문제냐. 둘째 시동생이 하도 옆에서 부추기는 바람에 거의 반강제로 그렇게 촬영을 도와주러 가게 됐습니다. 하여튼 찝찝한 일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게 맞나 봐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러 갔다가 그렇게 기분이 상할 수 없었다니까요. 웨딩 촬영한다고 둘째 동서 친구들까지 다 같이 온 자리였습니다. 몇 번이나 촬영을 하면서 어찌나 까탈스럽게 굴던지요. 사진 한번 찍고 확인하고 마음에 안 든다면서 다시 찍자고. 제가 뭐 사진 보조만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도 무거운 가방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진 예쁘게 나오라고 드레스 들어주고 화장 고쳐주고 하는데 거슬린다고 손을 팍 치질 않나. 직원도 그렇게 싸가지없게 대하진 않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 3시간이면 끝날 거 동서가 까탈스럽게 구는 바람에 거의 5시간이 다 되어서야 촬영이 끝났어요. 무거운 짐 들고 왔다 갔다 하느라 제 얼굴은 완전히 땀범벅이 됐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야말로 개고생을 해서 막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동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 정말 열받아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주경이 걔 보통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대박이더라. 걔네 형님 뭐 학원 강사라고? 오늘 기강 잡는 거야? 아까 보니까 사진 잘 나온 것 같던데 그냥 자기 형님 갈구려고 완전 똥개 훈련시키는 거 아니야 그거? 걔 특기잖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갈구는 거. 자기들끼리 뭐가 좋다고 밖에서 키득거리는데 그제서야 동서가 하루 종일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생쇼를 한 게 그냥 저 갈구려고 했던 짓인 걸 알게 됐죠. 웨딩 촬영이라는 기분 좋은 행사를 망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저녁 먹고 나서 동서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사진 잘 나온 것 같던데 일부러 나 고생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냐고요. 결혼하면 계속 얼굴 보고 살 사이인데 괜히 이런 일로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예의 있게 행동하라고요. 그래도 제가 손윗 사람인데 따끔하게 주의를 줘야겠다 싶어 뭐라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증거 있네요. 자기는 진짜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대요. 아주버님이고 형님이라서 사진 마음에 안 들고 보조도 엉망인데 그냥 참고 넘어간 거지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거 자기도 기분 나쁘다고. 저야말로 결혼하면 계속 얼굴 볼 사이인데 자기한테 함부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데 진짜 제 동생이었으면 어디 한 대 콱 쥐어박았으면 좋겠다 싶었죠. 저희끼리 언성이 높아지는 걸 들은 남편과 시동생이 뒤늦게 달려왔고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도 오늘은 재수 씨가 과했다 사과하셔라 시동생과 동서한테 겨우겨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사과를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한판하고 시동생이 실실 웃으면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일당일합시고 봉투에 10만 원 덜렁 담아서 주는데 이게 진짜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이런 취급하고 봉투 줄 거면 돈 1,000만 원이라도 담아서 주던지 아니면 행실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따끔하게 하고 그 봉투 그대로 돌려줬죠. 남편한테도 얘기했어요. 집 식구고 나발이고 다시는 웨딩 촬영 같은 거 해주지 말라고.
남편이 그래도 그쪽에선 꽤나 잘 나가는 사진작가예요. 예약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데 그래도 식구라고 가족이라고 바쁜 일정 빼서 도와줬던 건데 직원 부리듯이, 아니 직원도 그렇게 안 부리죠. 사과를 받았는데도 기분이 너무 나빠서 원래는 결혼식 당일에도 촬영을 해주기로 했던 약속이었는데 그 돈 내가 대신 내줄 테니 다른 작가 구하라고 그렇게 한번 엎었다니까요. 동서도 은근히 저희 남편이 찍어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다른 작가를 구하라고 하냐고. 전 절대로 안 된다고. 돈을 몇 배를 내도 괜찮으니까 동서 결혼식 사진작가는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아마 그때부터 속으로 저한테 앙심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둘째네랑 먼저 그렇게 결혼식 때 아웅다웅 큰일을 겪어놓은 통에 막내 시동생 결혼할 땐 웨딩 촬영에 외자도 안 꺼냈어요. 혹시 형님이 좀 찍어줄 수 있냐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먼저 나서서 남편이 요즘에 촬영 일정이 너무 바빠서 찍어줄 수 없을 것 같다. 죄송하다. 딱 잘라서 얘기했죠.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가 지 때문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자마자 둘째 동서가 입 대빨 내미는데 아우, 지금 사연 쓰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할 수 있죠? 막내 동서는 뭐 심성 고운 사람 들어왔냐고요? 도찐개찐이에요. 동서들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돈 잘 버는 부잣집에 편견이 생길 정도라니까요. 막내 동서까지 들어오고 나니까 평소에 저 미워라 했던 둘째 동서가 아주 이제 지편 생겼다 이거죠. 가족 행사며 여행이며 맨날 둘이서 붙어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뭐 자매라도 된 것 마냥 하하호호 하는데 동서들 사이 좋은 거 가지고 유치하게 질투하겠어요. 두 사람 사이 좋으면 당연히 형님 된 입장에서 저도 보기 좋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가 좋아도 너무 좋은 게 문제입니다. 시동생 둘이서 저희 남편 하나 견제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동서들까지 합세해서 저희 집 밀어내게 하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요. 시댁 갈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걸로 이간질을 할까,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할까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더군요.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살집이 있는 체형이에요. 뚱뚱한 정도도 아니고 그냥 통통한 정도요. 그렇다고 뭐 보기 싫게 살이 찐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둔해 보인다, 미련해 보인다 이런 소리 들었던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하는 일이 모델도 아니고 외모 가지고 줄 세우게 하는 직업도 아닌데 외모가 조금 모자란다고 한들 뭐 어떤가요? 학원 일 하면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수업하고 늦은 시간까지 보충 수업하고 학생들 일정 맞춰서 급하게 인스턴트로 끼니 때울 때도 많고 그거 다 핑계다. 퇴근하고 수업 끝나고 헬스장이라도 가서 운동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거야 제가 결혼 안 하고 가정이 없을 때 얘기고요.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서 밀린 살림하랴 수업 준비하랴 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가씨들처럼 늘씬한 몸매 유지 못하는 것도 나름 사연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저희 동서들은 사무실 나가서 출근하고 일한다곤 하지만 그 회사마저도 그냥 집안에서 구색 맞춰주기용으로 꽂아주다시피 한 일자리예요. 동서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툭하면 반찬이 연찬이 남들은 눈치 보면서 쓰지도 못할 휴가를 한 달에 몇 번씩 쓰면서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필라테스며 발레며 골프며 운동을 몇 개씩 하면서 공주님처럼 사시니 당연히 제가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남들이 나랑 다르게 산다고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 인간된 도리 어떻게 우리 동서들만 못하고 사는지요. 형님, 혹시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죠? 좋은 소식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아니 왜 지난번에 아버님 생신 때 봤을 때보다 배가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해서 워낙 잘 드시기도 하고 하니까 혹시 좋은 소식 있나 싶어 그랬죠. 최근에 수험생 반 맡으면서 밤 늦게까지 학원에 붙어있는 날이 많으니까 야식을 달고 살고 살이 조금 붙었나 봐요. 저도 몸이 조금 무거워진 걸 느껴서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가족 모임에 가자마자 둘째 동서가 제 몸을 빤히 쳐다보더니 막내 동서랑 무어라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웃다가
대뜸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좋은 소식 있냐 묻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무슨 좋은 소식? 하고 되물어보니까 혹시 아이라도 가지신 거 아니냐. 동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도 깜짝 놀라서 다들 다 절 쳐다보고 그런 거 아니다. 제가 손사래를 쳤죠. 결국에 저 험담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먹냐 돌려서 까고 싶었던 거죠. 둘째 동서, 막내 동서, 저만 빼고 둘이서 연락을 하고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끼리 주말에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고 와서 가족들 생각이 나서 옷 한 벌 샀다면서 오만생색을 내면서 옷을 나눠준 적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형님 옷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냐 물어보길래 제 옷 사이즈를 알려주니까 알겠다는 답장도 아니고 크크크크크 이렇게만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이건 그냥 대놓고 싸우자는 소리 아닌가 싶어서 저도 동서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니까 그때도 형님 옷 사줄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 얼레벌레 둘러대더니만 제 옷만 또 맞지도 않는 사이즈를 사가지고 와서 사람 엿먹이기도 했었죠. 그렇게 대놓고 엿을 먹이는데 왜 제대로 성질 한번 내지 않았냐고요? 왜 성질을 안 내요? 몇 번이나 냈었죠. 두 동서 불러놓고 손이 사람한테 최소한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편한 사이라고 해도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 훈계도 해보고요. 그럴 때마다 낯빛 싹 바꾸고 불쌍한 척 하면서 자기들은 죽어도 그런 의도를 한 게 아니랍니다. 형님이 다 오해하신 거라고. 자기들은 형님이랑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나요? 제 앞에서만 그렇게 둘이서 마치 학생들 사이에 일진들 있잖아요. 꼭 일진들이 학생 하나 잡아놓고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굴어놓고선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세상 착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렇게 행동을 하니 중간에 껴있는 저만 복장이 터지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에도 부잣집 막내딸로 오냐오냐 받으면서 자랐지만 그래도 제 집 식구들은 꽤나 잘 챙기려고 노력하는 괜찮은 며느리들로 보였을 테고 전 그런 동서들을 쥐잡듯이 잡아대는 성격 까칠한 맏며느리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가면을 써봤자 그 실체는 언젠가 벗겨지는 법이죠. 얼마 전 집안 제사를 챙기면서 동서들이 그렇게 숨기려고 애써왔던 그 속내가 온 시댁 식구들 앞에서 홀라당 시원하게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사 챙기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시어머니를 도와서 전 하루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장도 보고 미리 준비를 돕고 있었고 두 동서들은 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면서 오늘은 못 갈 것 같다. 내일 최대한 빨리 가겠다. 손이 다쳐가지고 요리는 못할 것 같다. 대신에 형님께 부탁 좀 드리겠다 하고 저한테 제사 음식 장만하는데 보태라면서 성의 없이 돈만 덜렁 보냈더라고요. 둘째랑 막내는 언제 온다니? 둘째 동선 일이 있어서 내일 온다고 하고 막내 동선 손이 다쳤다고 음식 장만하라고 봉투 보냈더라고요. 둘 다 오늘 못 올 것 같은데 제가 얼른 준비할게요. 어떻게 며느리가 셋이나 있는데 일하는 며느린 너 하나뿐이냐고 시어머니도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셨죠. 그래도 저희 시어머니 참 좋은 분이신 게 그래 너 하나밖에 없으니 너랑 나랑 둘이 하자는 소린 죽어도 안 하세요. 저 시집 오기 전엔 내동 어머님 혼자 하셨으면서 저랑 둘이서 음식 장만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일당 주고 이모님 불러서 같이 하시지 그런 걸로 서운하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날도 둘째 동서랑 막내 동서랑 못 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이모님 불러서 그렇게 셋이서 음식 장만했네요. 그러면서 어머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한테 표를 못 내서 그렇지 맏며느리 돼서 고생 많이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둘째랑 막내가 까탈스럽게 구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말로 천냥빚 갚는다고 남편이 매번 옆에서 달래줄 때도 풀리지 않았던 마음이 어머니 말 한마디에 그래도 이 집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더군요. 다 내 탓이지 누구 탓을 하겠어. 그깟 회사가 뭐라고 형제끼리 시샘하는 것 같아 볼 때마다 나도 마음이 안 좋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중심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은 못하지만 늘상 고맙다. 잘하고 있으니까 애들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해.
요즘 어디 가서 나는 네 자랑만 한다. 며느리가 똑소리 난다고. 그 요즘 뭐 스타 강사인가 그런 거라고. 빈말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괜히 저 기분 풀어주신다고 우스갯소리도 하시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제사 준비를 하고 저도 오래간만에 어머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 시집 참 잘 왔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딱 동서 얼굴들 보기 전까지 말입니다. 다음날 정말 딱 제사 시간 맞춰서 15분 전에 시동생들이 도착했어요. 어머님이 동서들은 왜 안 오냐 하니까 일 때문에 다들 늦을 거다. 먼저 시작하자 해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그렇게 제사를 시작했고요. 하필이면 그날 남편도 해외 출장이 있어서 새벽에나 도착하는 일정이라 저 혼자 시아버지, 시동생 식사 다 차리고 설거지하고 싸드릴 음식까지 다 챙기고 느지막하게 남아있는 반찬 몇 가지 넣어서 대충 밥 비벼서 한술 뜨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음식 챙겨가려고 동서들이 도착하더라고요. 제사 다 끝나고 음식만 싸가려고 이제 오는 게 무슨 버리장머리야? 제일 큰형님도 지금 어제부터 와서 같이 음식 장만하고 있었는데 아랫사람들이 돼가지고는 동서들이 오자마자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도 못마땅하시다는 듯이 한 말씀을 하시고 동서들도 그제서야 쭈뼛쭈뼛 죄송하다 눈치를 보면서 부엌에 들어와서 얼른 음식을 챙겨 자리를 뜨려고 하더군요. 그러다 부엌에서 이제 막 밥 한 술 뜨려는 절 본 겁니다. 전 정말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이제 왔냐고 저거 챙겨가면 된다고. 짜증이야 났지만 되려 챙겨줬으면 챙겨줬죠. 그런데 동서들 심보가 그렇게 못됐습니다. 시부모님께 한 소리 들었겠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잔소리 들은 이유가 모두 제 탓인 것 같았나 봐요. 기분 나쁘다는 듯이 고개만 까딱 인사하고 부엌을 빠져나가면서 자기들끼리 궁시렁궁시렁 한마디씩 하는데 그날따라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유독 크게 제 귀에 딱 들린 겁니다. 형님 밥 먹는 것 좀 보세요.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티가 난다니까요. 걸신들인 줄 알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굶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야? 진짜 저러니까 살이 찌지. 저 거치년. 밥 처먹는 것 좀 봐. 진짜 못 봐주겠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지금 뭐라고 했냐고 따져 물어야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순간 제 귀를 의심해서 정말 벙 쪘다니까요. 그 사이에 시부모님 눈치만 보던 시동생들도 먼저 가보겠다고 동서들과 함께 시댁을 나갔고요. 저 진짜 숟가락만 들고 부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거의 이틀간 생고생을 했는데 내가 저것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소리나 듣고 앉아 있어야 하나.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대로 숟가락 내려놓고 시부모님께 죄송하다 저도 먼저 가보겠다 인사하고 조용히 짐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동안 마음에 쌓여 있었던 게 많았나 봐요. 정말 밤새도록 목 놓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 사이에 캐리어 끌고 남편이 들어와서 엉엉 울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캐리어도 집어 던지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오늘 제사인 거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냐고 묻더라고요. 원래 울 때 달래주는 사람 있으면 더 서러운 법이잖아요. 말도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남편한테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 몽땅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동서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 정말 거기서 한마디도 못한 게 억울해 죽겠어. 제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고 자기 식구들한테 그런 모욕 듣게 해서 정말 미안하답니다. 자기 식구도 같지 않지만 그런 소리 듣게 한 거 어떻게든지 수습하고 사과받게 해줄 테니까 한 번만 믿어달라면서요. 동서들한테 그간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야 몇 번이나 들었으니까 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짐도 풀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시간에 어딜 가냐고 물으니까 시댁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가서 뭘 어쩌겠냐고 하니까 나머지 일은 자기가 알아서 수습할 테니 오늘 고생한 전 우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라고 일단 쉬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무슨 소리를 할지도 불안하고 괜히 일을 크게 벌린 건가 싶어서 불안하기도 했지만 워낙 많은 일을 겪어서 그런지 시댁으로 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까무룩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전 남편부터 찾았어요. 머리맡에서 남편이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얼른 씻고 시댁 갈 준비를 하자면서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시부모님께서 가족들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다들 모이라고 하셨답니다. 어제 일 때문이냐고 하니까 가보면 알지 않겠냐고 하면서 얼른 씻고 준비를 하라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어제 그런 소리를 듣고 동서들 얼굴 다시 보는 것도 껄끄러워 죽겠는데 내키진 않았지만 시부모님께서 오라는데 뭐 별 수 있나요? 얼른 씻고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동생과 동서들 역시 뭐 때문에 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다들 시부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사돈, 명절 선물 잘 받았습니다. 귀한 삶을 보내주셨더군요. 그런데 그 선물 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며느리를 잘못 드린 것 같아서요. 손윗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제대로 배워먹지 못한 사람이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제 잘못입니다. 명절 선물이랑 같이 따님 돌려보낼 테니 그리 아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곳에 똑같은 전화를 하시더군요. 두 동서들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부 동서내서 보내준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님 지금 두 동서네 집에 전화를 하신 겁니다. 동서랑 같이 명절 선물 반품하겠다고 말입니다. 아버님, 지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아버님 뭔지 몰라도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저희 아빠한테 죽어요. 시끄럽다. 너희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물어? 첫째 아가한테 그런 소리를 해놓고 네 놈들도 똑같아. 큰형이 네 놈들 밥그릇 뺏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네 놈들이 그러니까 마누라라고 골라온 것들이 하나같이 이 모양이지. 위아래도 몰라보고 설치는 것들. 내 가족 아니다. 너네 둘 지금 당장 회사 가서 짐 빼라. 형한테 밥그릇 뺏길까봐 치졸하게 그런 짓까지 하는 놈들이 무슨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난 그런 놈들한테 회사 물려줄 생각도 없다. 당장 회사 가서 짐 정리하고. 뭣들 하고 있어 당장 안 나가고.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미쳤어? 당신 형수님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당장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아버지, 이 사람 잘못이에요. 차라리 제가 이혼할게요. 이 사람하고 갈라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왜 회사를 끌어오세요? 어이구, 지 마누라 감쌀 생각도 못하고 못난 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네 놈한테 회사 물려줄 일 절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어떻게 자식이라고 저렇게 팔푼이 같은 것들만 낳아가지고 다들 당장 내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해? 아버님의 불효령이 떨어지고 시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두 동서들은 그제야 저를 붙잡고 그동안 본인들이 잘못했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죠.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어젯밤 제가 그렇게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자마자 남편은 그대로 시댁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시부모님께 상세히 얘기를 했었나 봅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남편과 사이가 가까워지고 난 이후로 시동생들이 남편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설마 동서들까지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전혀 모르고 계시는 눈치셨나 봐요.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나서 노발대발하셔서 그런 인간들은 내 집 식구가 아니다. 이렇게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못을 받고 선언을 해버리신 거고요. 졸지에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떵떵거리고 있었던 시동생은 닥쳤던 개신세가 되어버리고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이혼까지 당하게 생긴 동서들은 그제야 저를 붙잡고 형님이 뭐라고 말 좀 해달라고 제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지금 와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으니까 구걸하다시피 용서를 빌었고요. 동서,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죽어도 아니라며 내가 오해하는 거라며 이렇게 사과하는 거 보니까
그때 그런 못된 마음 먹었던 게 맞긴 맞나 보네. 미안한데 용서도 당한 사람이 해줘야 받을 수 있는 거야. 난 죽을 때까지 동서 용서해줄 마음 없으니까 아버님한테 용서를 빌든 어머님한테 용서를 빌든 빌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빌어. 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동서 용서해줄 마음 없으니까. 그러게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마음 좀 곱게 쓰지 그랬어. 이렇게 집에서 내내 얼굴 보고 살 사이인데 용서는 뭐 아무나 해준답니까? 아쉽게도 전 그렇게 성인군자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울고불고 빌면 다 받아줄 줄 알았나 보죠. 용서는 어림도 없다. 빌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빌어라. 콧방귀를 끼니까 이쯤 하면 되겠지 싶었던 동서들도 벙찌더라고요. 그 표정이 얼마나 우습던지. 남편은 왜 사진기를 맨날 자기 자식처럼 안고 다니는 사람이 그때는 사진기를 안 들고 왔나 싶더라니까요. 사진기만 있었으면 동서들 그 표정 사진기로 남겨서 대문짝만하게 인쇄해가지고 저희 집 거실에다가 붙여놓기라도 하는데 말입니다. 저희 시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시댁으로 달려온 동서네 식구들까지 오고 얘기를 듣고 동서들 등짝 두들겨 맞고 저한테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평생 받을 사과 그날 몰아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직 속 시원하게 다 용서가 된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부모님이랑 남편이랑 같이 비싼 레스토랑 와서 같이 밥 한 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미안하다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맏며느리인데 해준 거 하나 없이 고생만 시키고 결혼할 때도 모진 소리만 했는데 내내 신경도 못 써준 것 같다면서요. 그동안 그런 소리 듣고 사는 줄 몰랐다고. 알았으면 진작에 나서서 호되게 호통이라도 쳐줬을 텐데 말로만 시부모다 시부모다 해놓고 허수아비처럼 있었던 것 같다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시는데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처럼 귀한 사람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냐면서 당장이라도 이 집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잘 참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다 같이 사과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다른 소리를 하겠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든든한 제 편이 되어 동서들 납작하게 밟아놨으니까 이 기고만장한 동서들 남은 인생에서 앞으로 큰형님한테 개길 일 다시는 없겠다 생각하고 전 이만 이 햇병아리들을 용서해줘야 할까 봐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는 복도 없는 며느리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이 이 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라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요. 저 생각보다 꽤 괜찮은 곳에 시집온 괜찮은 며느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서들 이 사연 볼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연을 보고 있다면 앞으로는 우리 좀 웃으면서 살아보자. 이제 진짜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형님 소리 하면 손윗사람 대하듯이 대해주면 나도 진심으로 동서들 대해줄 테니까 우리 제발 좀 사이좋게 지내자고.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애청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사연 채널을 애청하게 됐는데요. 젊은 시절 결혼하고 애를 낳다 보니 시댁 얘기라든지 남편 얘기라든지 공감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아마도 구독자분들 중에선 다들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생 선배님들에게 조언도 구하고자 제가 한 일에 대한 얘기도 들려드리고자 사연 글을 쓰게 됐어요.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썼으니 꼭 채택되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사실 요즘 시대치곤 무척 빠른 결혼이죠. 제 주변만 봐도 아직 결혼 안 하고 노는 친구들 많은데 전 벌써 아이도 초등학생이고 제 주변 학부모들 중 단연 젊은 편에 속한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아들만 보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결혼을 서두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 당시 제 남편에게 푹 반해버렸답니다. 대학 선배였던 남편은 그 당시에도 잘생긴 외모에 훈훈한 성격으로 이미 명성이 자자했어요. 남편의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에도 흔들린 여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런 남편이 제게 우리 사귈래 제이야? 하고 말해온 순간부터 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이 사람과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군대도 갔다 오고 다시 복학한 상태라 저와는 나이 차이가 꽤 났는데 전 그런 점도 좋았어요. 남편에겐 아빠 같은 푸근함이랄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결국 전 대학 졸업을 앞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제가요. 나 이제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하고 싶어. 당신은 어때? 떨리는 음성으로 묻는 제 말에 남편은 퍽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결혼 자금도 뭣도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이제 막 취직을 앞둔 저희 둘이 결혼이라니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그 미친 짓은 성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기를 가지면서요. 배부른 상태로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없었기에 얼른 서로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진행했고 식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는 건 제 선택지에 없었어요. 우리한테 찾아온 소중한 아기를 난 절대 지우거나 하고 싶지 않아. 오빤?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그래. 우리 한번 이쁜 애기 잘 키우면서 잘 살아보자. 돈은 내가 어떻게든 벌어올게. 남편은 이때 약간 주춤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에게 있어 결혼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도 생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한 거죠. 물론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여기에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도 개입하셨는데 얼마나 반대가 심하셨는지 몰라요.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 창창한 나이에 무슨 결혼이며 애야.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엄마 눈엔 네가 아직도 애긴데 무슨 애가 애를 키우겠다고. 아우 내가 정말 미쳐. 팔짝 뛰겠네. 당신 좀 뭐라고 말해봐요. 저기 우리 딸, 아빠가 우리 딸 마음은 알겠는데 한 번 더 생각해봐 줄 순 없을까? 네 엄마 말 맞다나. 너 친구들은 다들 취업해서 사회생활하고 연애할 나이에 너 혼자 집에서 애 키우는 거 엄마 아빠는 가슴 아파. 다혈질인 엄마와 온순한 성정의 아빤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저를 말리려 드셨습니다.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도 제 뜻대로 밀고 나가게 됐죠.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부모님께 대못 박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지금은 저희 아들을 너무 예뻐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당시 답답해하고 슬퍼하셨을 부모님 마음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는 친정 쪽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시원인 네가 결혼을 한다고? 저기 아가씨, 나도 생명 지우고 그러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가뜩이나 우리 애는 앞길이 창창한 애인데 아가씨랑 애 뒷바라지 하느라 그 좋은 앞길 다 망쳐버릴 노릇인데 이거 용납할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난 우리 애 혼자 키워오면서 정말 별고생 다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요. 그래서 더 용납 못해요. 애를 지우든가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해요. 정 무서우면 내가 병원에 같이 가줄 테니까 겁먹을 거 하나 없어. 아님 지금이라도 당장 지우자고요. 어머님, 전 싫어요. 전 못해요. 이미 이 사람도 결혼하자고 약속했어요. 엄마, 가만히 앉아서 말 들어봐요. 내가 취직하고 돈벌이 하면서 애 키울 수 있어요. 엄마 시대 때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애 키워놓고 나면 일하기로 했다고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니, 내 시대랑 니네 시대가 같아? 너네 시대는 다르지, 남자 여자 다 돈 벌어서 애 키워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어떻게 너 혼자만 돈을 벌겠다는 거야?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결국은 내 신세 됐네. 아이고.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젊을 적에 이혼을 하시고 혼자 남편을 키워오셨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마도 술과 여자 문제가 심각하셨던 걸로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때문에 꽤나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도망 나오다시피 이혼을 하셨다고요. 그 이후에도 상당한 고생을 하셨는데 남편에 대한 애착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기분 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생각지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동생 되는 시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시누이가 상상 이상의 언행을 구사하는 인물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오빠가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결혼하고 주거래 뒷바라지만 하고 살기엔 좀 아깝지. 언니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닌데 언니도 섭섭하시겠지만 우리 엄마 입장도 이해해줘요. 오빠도 마음 고쳐먹고. 여기에 전 상처를 받아 집을 확 뛰쳐나올까 싶었답니다. 다행히 겨우겨우 남편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결혼을 할 거고 식장도 잡아놨어요. 엄마, 걱정은 이해하지만 저희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 기분 상하게 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엄마. 남편이 나름 이때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 효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시누이도 아무 말 못했거든요.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결혼을 했지만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 쪽은 눈 인사만 쓱 할 뿐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특히나 결혼식 때 정말 많이 우셨는데 그 울음이 어쩐지 귀한 아들을 아깝게 보낸다는 서러움과 한탄의 눈물 같았거든요. 나중에 저희 친정 엄마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희 사돈 어른 말이야.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다만 아니 식장에서도 그렇고 상견례 때도 그렇고 너무 아들 하시더라. 아들 사랑이 사무친 사람처럼 뭘 그렇게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엄마 솔직히 좀 듣기 불편했다. 거기다 네가 떨어지는 수준도 아닌데 널 은근히 낮추고 자기 아들이나 너나 같은 대학 나온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러신다니? 너 시집살이 당할까 봐 엄마 너무 걱정돼. 아니에요 엄마 나 괜찮아. 우리 시어머니 말만 조금 험하게 하시지 속은 좋으신 분이야. 어제 반찬도 챙겨주셨어.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때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당시 전 시집살이로 꽤나 골치가 아파와지고 있었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쌍으로 합세해서 저를 괴롭혀댔거든요. 시누이는 아직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대학교가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라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신혼집은 시어머니 댁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같은 서울이니 언제든 오갈 수 있는 거리였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반찬을 핑계로 자꾸 신혼집에 드나드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시누이를 시켜서 배달을 시키기도 하고요. 둘 중 한 사람만 정상이어도 괜찮은데 둘 다 무례하기 이를 데 없으니 올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전 당시 임신 중이어서 집에 있었고 남편은 취직을 해서 신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일을 두고도 많이 지적질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오늘도 늦는 거니? 돈 버느라 등골이 휘겠네 휘겠어. 거기다 신입사원이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을 거야. 너 내가 해주는 반찬 꼬박꼬박 잘 해먹이고 있지?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해. 국은 꼭 따뜻하게 데워서 해주고. 아무리 임신했다지만 여자가 그 정도로 내줘도 못하면 안 된다. 여자가 달리 여자니? 응?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면 여자는 그런 남편 집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게 내조해야 하는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머님 반찬에 제 반찬도 새로 해서 주고 밥도 따뜻하게 데워서 주잖아요. 여기서 저희 어머님의 문제는 임신한 제게는 한 번도 상태를 묻지 않으셨단 거예요. 아기는 어떠냐, 입덧은 없냐 이런 걸 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자기 아들 챙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사실 전 임신을 했을 적 입덧이 심해 잘 먹지 못했거든요.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잘 먹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니 친정엄마는 그런저런 안쓰러워하시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반대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시어머니는 어렵고 무서운 존재구나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 막달엔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제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게 되어버렸는데요. 어느 날인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임신 막달이어서 붓기가 심해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걷기도 힘들 정도라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절 챙겨주겠다고 굳이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렸죠. 근데 신우이가 오자마자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언니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세상에 다리가 무슨 코끼리 같아. 어머 웬일이야. 엄마 원래 임신하면 이렇게 돼요? 나 임신하기 너무 싫다. 몸 다 망가질 거 아니야. 살 안 빠지면 어떡해요? 이게 대체 임산부인 저에게 할 말인가요? 배 뭉침도 심하고 속쓰림도 심해 가뜩이나 기분이 불쾌했는데 한숨이 나오더군요. 여기에 시어머니는 제 다리를 보고 깔깔 웃더니 과일이나 한 접시 내오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너 생각해 백화점에서 산 과일이라면서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깟 과일 필요 없으니 돌아가 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도 절 위해 과일을 이것저것 사들고 온 정성을 봐서 겨우 일어나 과일을 깎아내 왔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개눈 감추듯 자기들끼리 열심히 먹더라고요. 정작 당사자인 전 사과 한 조각을 겨우 입에 물고 있는데요. 아니 그나저나 새언니는 애 낳고 난 다음에 언제 일할 생각이에요? 요즘은 애 낳고 집에 좀 있다 바로 일하러 간다고 하던데. 저요? 글쎄요. 적어도 1, 2년 정도는 아이와 같이 있다가 맡겨줄 기관 찾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전 아이 옆에 있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물론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일들 찾아보긴 하려고요. 번역이라든지. 그럼 무조건 해야지. 내 아들 혼자 고생시키는 거 절대 안 된다. 넌 특히나 친정 집안도 변변치 않으니까 도움받을 때도 없잖니? 여자도 생활력 강해야 돼. 저를 흘겨보는 시어머니의 눈초리에 저도 모르게 살짝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화도 나고요. 도대체 저를 챙겨주겠다고 왔으면서 저들끼리 어느 순간부터 TV 보고 깔깔거리며 웃는데 어디가 저를 챙긴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TV 채널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더니 신우이가 이런 말로 저를 건드리더군요. 여기서 폭발해버렸죠. 둘은 TV 채널에 눈을 고정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엄마, 저 연예인 대단하다? 출산하고 다이어트해서 3개월 만에 복귀한대. 댄서를 하는데 몸매 짱이다. 우리 세훈이도 저렇게 되려나? 세훈이 원래는 이쁘장한 얼굴이었던 것 같은데 임신하고 보니까 완전 망가졌잖아. 얼른 복귀해야 할 텐데. 왜 여자들 출산하면 아줌마 되는 거 순식간이라잖아. 신우이의 무례한 말에 시어머니는 꾸짖기는커녕 더한 말로 받아치더군요. 그러니까 말이다. 나도 오늘 너무 놀라서 사실 할 말을 잃었다. 화장한 얼굴만 보다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저렇게 뚱뚱한 몸 보니까 허우대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은 왜 저런 거에 혹한 건지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거지. 원래 오빠가 공부는 잘했어도 여자 보는 눈은 저 바닥이었잖아. 엄마 몰라 그거? 오빠가 만났던 여자들 다 못생겼던 거? 전 잠시 누워있겠다 하고 방에 들어와 있었는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말들이 들려오니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나와서 대뜸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가씨, 말이 심하지 않아요? 어머님도요. 임신해서 살찌고 부은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정말 아니지 않나요? 어머, 너 안 자고 있었니? 아니, 우리는 그냥 농담한 거야. 얘는 또 무슨 정색까지 하고 그러니 참 당황스럽게. 우리 가야겠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가자, 얼른 짐 챙겨. 당황한 시어머니는 비겁하게도 신우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더군요. 정 그 앞을 가로막고 당장 저에게 사과하라고 말했어요.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적어도 사과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못내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농담한 거라며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민한 걸까요? 어떤 며느리가 그런 말을 대놓고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사과하세요. 그래 미안하다니까. 내가 몇 번 말했잖니 미안하다고. 우리 가야겠다. 가서 밥 먹어야 돼.
그렇게 두 사람은 주랭랑 치듯 도망가 버렸어요. 전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마침 일을 마치고 퇴근한 남편에게 분풀이하듯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말해버렸죠. 근데 여기서 남편이 한 행동은 저를 단단히 실망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믿지 않더라고요. 에이,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동생은 그냥 철이 없는 거고 엄마는 그냥 동생 말에 맞장구 쳐주려고 한 말이겠지. 진심 아닐 거야. 당신도 참 예민하다. 아, 뭐 그런 거에 일일이 반응해. 그럼 더 피곤해져. 적당히 넘겨. 임신 막달인데 컨디션 조절에 신경 써야지. 그 순간 열이 뻗쳐나왔죠. 임신 막달이라 컨디션 조절에 힘써야 한다는 걸 아는 양반이 저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들은 결혼 후 달라진다는 말, 저희 남편에겐 절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 믿음도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전 너무 분해서 씩씩거리며 남편에게 휴지를 집어 던졌어요. 그래, 당신은 당신 엄마 말만 들어. 내가 녹음이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그리고 아무리 시누이 말에 맞장구 쳐주는 거라고 해도 어떻게 나한테 잘못 홀린 거라든지 그런 못된 말을 해? 나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당신 어머니나 시누이나 출산 후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정말 온 분노를 담아 터뜨려버린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하는데 그 와중에 뱃속의 아이도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냥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배를 쓰다듬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날 좀 미안했던지 아침 식사를 자신이 알아서 차려 먹고 나갔더라고요. 그리곤 미안하다는 쪽지를 남겼는데 그럼에도 전 기분이 찜찜하고 서글펐습니다. 왜 임신 중에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수많은 시댁살이 글이 그렇게나 공감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전 익명의 이름으로 유명한 맘카페 게시판에 시집살이에 대한 곤혹을 글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선 많은 분들이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며 적극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살 맞대고 사는 남편들보다 훨씬 나았죠. 저희 친정엄만 제가 겪는 일을 자세히 모르셨지만 늘 걱정을 하시곤 했어요. 넌 언제든 수틀리면 친정으로 와. 알았지? 그 집에서 계속 고통받으며 있을 바엔 엄마한테라도 와서 쉬어. 그게 뱃속 애기한테도 나을 테니까. 알겠어, 엄마. 고마워. 그 시절 제 목소리는 늘 기운이 없었기에 친정엄마는 더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출산 후 한참을 아이 돌보기에 여념이 없을 무렵엔 시댁에 더 이상 신경이 가지 않게 되었죠. 저희 친정엄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오셔서 저와 아기를 챙겨주셨답니다. 이때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잘 해주신 시기이기도 했어요. 출산 선물이라고 이것저것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평소에 안 하던 다정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느라 수고했다면서 우리 집에 귀한 씨를 갖다 줘서 고맙다며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요. 친정엄마도 이 말씀을 옆에서 들으시고 많이 안심했답니다. 저희 친정엄마 있을 때 시어머니가 오신 적도 있었는데 그때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가 회복됐어요. 사부인, 저는 이렇게 우리 며느리 챙겨주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뿐이네요. 사부인이 아무래도 친정엄마시니까 저보다 훨씬 나으실 테지만요. 저번에 우리 아들한테 들으니까 출산 이후에 골반 통증이 심하고 관절도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곳 마사지 등록해 놨습니다. 사부인도 먼 거리 왔다 갔다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같이 마사지 받으세요. 아이고, 감사해요. 아유, 그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반찬도 챙겨주시고 우리 아이 이쁘게 봐주신다고 해서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지요. 마사지 잘 받고 올게요. 감사해요.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뿐이네요. 결혼식장 이후 처음으로 온화한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상견례 때와는 유독 상반된 분위기였답니다.
그 외에도 시어머니는 흑염소 즙이 좋다면서 약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셨어요. 남편도 태어난 아기를 보니 정신이 들었는지 아기 돌보는 것도 번갈아가며 도와주고요. 신랑도 도와주고 친정 어머니도 도와주고 생각지 못했던 시어머니에게까지 도움을 받으니 새삼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누이도 가끔 와서 우리 아기를 보고 가곤 했는데 꼬물거리는 아기가 너무 귀여운지 새삼 감탄을 연발하곤 했죠. 언니, 전 아기가 이렇게 귀여운 건지 모르고 있었어요. 와, 인스타나 이런 거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언니 아무튼 힘든 거 있으면 저 부르세요. 장 보는 거나 이런 거 도와드릴게요. 물론 몸의 통증은 여전히 심했지만 그땐 시누이와도 사이가 좋았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 슬슬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자꾸 아이 사진을 요구하시고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다가 제가 깜빡 잠에 들어 연락을 못 받으면 그건 그거대로 섭섭하다고 화를 내시고요. 저기 엄님, 제가 깜빡 잠들어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내가 우리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는데 넌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애 얼굴도 안 보여주니 그럼 내가 서럽지 안 서럽니? 어머님, 제가 언제 오지 못하게 했나요? 사진 안 보내드렸던 것도 아닌데. 니네 친정엄마가 거기 상주하듯 있으시잖아. 그럼 내가 갈 수가 있겠니? 그거 나 오지 말란 소리 아니야? 내 참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단만 말이야. 그리고 당장 네 엄마 돌아가시라고 해. 내 아들도 얼마나 불편하겠어. 사부인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애가 저녁에 들어와도 쉴 수가 있겠니? 역시나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걱정했던 거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집에 있으신 지 2달쯤 되었을 때였는데 그게 뭐 그리 긴 기간이라고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시는데 저도 너무 기가 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웃기게도 남편이 이걸 시어머니에게 살짝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집에서 팬티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아무튼 좀 불편해. 장모님이 딱히 나한테 뭐 구박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둘이 지내던 집에서 갑자기 장모님이 상주에 있으시니까 엄마가 어떻게 말해주면 안 돼? 뭐? 세상에 우리 아들, 아유 많이 힘들었겠네. 엄마가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 손주만 신경 쓰느라 우리 아들은 정작 신경 못 썼어. 분명 이런 말을 주고받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전 그 후로 시어머니의 압박 아닌 압박에 시달리게 됐고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한 거냐 물었죠. 그러니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솔직히 불편하다고 털어놓더라고요.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남편 심정을 모르겠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서 결국은 엄마에게 이제 괜찮다며 집으로 가셔도 된다 했어요. 다행히 집 근처에 괜찮은 마사지 샵이 있어서 남편에게 애를 맡기고 거기서 몸을 풀자고 생각했죠. 정말 괜찮겠어? 엄마 우리 딸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너 이렇게 아파하는데 두고 가는 것도 마음 쓰이고. 아니야, 괜찮아. 엄마도 아빠 밥 챙겨주고 해야지. 아빠 집에 혼자 있느라 외로울 거야. 엄마도 제 설득에 못 이겨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신우이가 드디어 취직에 성공한 것이죠. 한동안 취직을 하지 못해 우울해하는 것 같더니 좋은 회사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인 저나 남편보다 사실 학벌이 좋았는데 그에 맞게 대기업에 취직을 하지 못해 힘들어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걸 두고 집에 경사 났다고 그러면서 아기를 데리고 오라며 파티를 열어야겠다고 했어요. 마음속으론 시어머니와 또 마찰이 빚어질까봐 걱정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축하하는 자리니 선물도 사들고 좋은 마음으로 찾아갔죠. 제가 준비한 선물은 회사 사무실 책상에 놓고 쓸만한 가습기였어요. 시누이가 평소 건조한 피부라 보습 크림이나 이런 걸 잔뜩 바르고 다녔거든요. 나름 쓸모있는 선물이라 생각했죠. 근데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대형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전달했더니 시누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어머, 가습기인데요? 왜요? 아가씨 평소 건조함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거 근데 새언니,
혹시 얼마짜리예요? 비싼 거죠? 너무 싸구려면 성능도 그렇고 괜히 쓰레기만 될 것 같아서요. 아니, 쿠폰 받아 사긴 했지만 5만 원 넘어요. 성능 괜찮은 걸 거예요. 신우이는 어쩐지 제 대답을 듣고도 석연찮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더니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가습기는 뭐하러 사오니? 얘는 명품백이나 지갑 같은 거 좋아해. 그런 걸 차라리 선물로 사주지 그랬냐? 가습기는, 아유, 너네 돈이 그렇게 없어? 아니, 없다고 해도 이건 정성이 아니지. 선물은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건데. 순간 당황스러웠죠. 남편도 옆에서 그래도 선물에 그런 말씀 하지 말라 덧붙였지만 시어머니의 막말 행진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냐. 우리 딸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돈도 잘 벌어올 거고 그런 며느라가 너한테 떨어지는 콩고물도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해서라도 가습기 같은 선물은 너무 약소하지 않냐 이 말이야. 이건 뭐 친구한테나 하는 선물 같은데 가족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달라야지. 우리 이제 한 가족 아니냐. 맞아요. 새언니 좀 섭섭하긴 하네요. 뭐 명품이니 뭐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좀 가격대가 있는 쓸모 있는 걸 기대했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눈이 좀 높아서요. 어쨌든 저 생각해 준비해 주신 선물이니까 받긴 받을게요. 신우이의 말을 끝으로 분위기는 아주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선 저나 남편 둘 다 할 말을 잃은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제가 거길 구태여 갔는지 후회가 되더군요. 거기서 제대로 한마디 하고 나오지 못한 것도 후회가 됐고 제 마음을 지금이라도 전화로 걸어 표현할까 하다 그만뒀습니다. 대신 앞으로 그냥 명절 말고는 이런 행사는 가지 않겠다 다짐했죠. 가서 늘 이상한 소리만 듣고 오는데 왜 가고 싶겠어요. 시누이나 시어머니 둘 다 속물에 얄미운 인간들이었거든요. 아무쪼록 전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 생신이나 명절이 아니면 굳이 연락도 드리지 않았고 거리를 뒀습니다. 근데 참 이건 가혹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네요. 달력을 보니까 일이 있고 다다음 주가 바로 명절인 거예요. 그놈의 명절 분명 시어머니 성격상 아침부터 와서 준비하라고 할 게 뻔했죠. 전 그래서 남편에게 미리 선언했습니다. 이번 명절 난 적당히 일하고 올 거야. 우리 친정도 가야 하니까 당신이 그건 알아서 시간 신경 써주고. 알겠어. 걱정하지 마. 당연히 지금 몸도 성치 않은데 무리해서 일하면 안 되지. 내가 도울게. 분명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명절 당일이 되기도 전 하루 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선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고 가라고요? 원래 명절 당일 전날부터 시댁에서 요리하고 하룻밤 자고 난 후 당일에 같이 밥을 먹는 게 자기 집안의 전통이라고 하더군요. 산후통이 있는 며느리를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데도 구태여 시어머니인 저를 불러 일을 시키고 싶으실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 일단 명절 전날 갔습니다. 남편의 애걸복걸하는 부탁 때문에요. 이번 한 번만 가주면 다음엔 명절 전날 시댁에 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말이죠. 시어머니는 다행히 아기가 있으니 제게 많은 일을 시키진 않으셨어요. 다행히 이땐 무슨 생각이었는지 시누이도 와 있어서 둘이 뚝딱뚝딱 요리를 하더라고요. 저를 많이 시킬 줄 알았는데 내심 의외였고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웬걸 착각이었더라고요. 저녁이 되니 갑자기 생각지 못한 시댁 쪽 어르신들 분이 한 분 한 분 도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 쪽 분들이셨는데 어머님은 그때부터 저를 이리저리 끌고 인사를 시키러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래, 여기가 내가 이번에 들인 며느리. 아유, 인물이 괜찮다고요? 화장을 해서 그래. 아유, 언니, 그나저나 언니. 우리 딸 이번에 대기업 들어간 거 들었어? 그래, 그 유명한 회사. 아이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이상한 건 시어머니는 자기 딸 자랑을 은근히 섞어가며 저를 소개시켰는데 얘기가 이어지면 질수록 자기 딸 자랑이었지 제 얘기는 없었거든요. 나중에 저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고향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묻기도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획 가로채선
저한테 요리한 음식들이나 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게 저를 숨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의상 인사만 시키지만 적당히 빠지고 부엌대기로 있으라는 느낌이었죠.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제가 창피하기라도 한 걸까요? 거기다 제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분이 드러나기라도 할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아이고, 혼전 임신. 그래, 나도 당황스러웠지. 아유, 근데 뭐 혼전 임신이라고 콕 집어 말하긴 그렇고, 결혼하겠다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나서, 아이, 그러고 애가 생긴 거야. 아유, 나도 엄청 반가웠지. 복덩이 손주가 생기는 건데. 요즘 애들은 애를 늦게 낳아 문제잖아. 젊은 나이에 애 낳으니까, 우리 손주가 얼마나 영특하겠어? 이런 거짓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애를 지우라고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이 말이에요. 너무나 가식적이고 치사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리고 이날 신우이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설거지를 맡기고 자기는 어른들 있는 곳에 턱 앉더니 수다를 떨어대더라고요. 전 완전히 뒷전으로 한 채요. 제가 좋지 않은 관절로 그 그릇들을 다 정리하고 있으니 어머님 친정 쪽 어르신 한 분이 도와주겠다고 나서실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남편을 저쪽으로 불러 설거지를 시키니까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들려왔습니다. 예, 왜 남자를 부엌에 들이려고 하니?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시원이 이쪽으로 보내. 우리 아들 어르신들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할 얘기가 많어. 저기 미안해 여보. 조금만 수고해줘. 남편은 그러고 조용히 나가버렸어요. 저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뭐가 그리 서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전 하던 설거지를 끝내고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신우이가 저를 붙잡더군요. 언니 어디 가요? 정리 다 했어요? 언니들 몸 아프겠지만 나도 요즘 회사 일이다 뭐다 해서 몸이 안 좋아요. 감기 몸살까지 있는데 아까 언니 위해서 요리까지 했잖아요. 언니가 얼른 마저 정리해요. 다 정리했어요. 가볼게요. 언니, 지금 친정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언니 미쳤어요? 아니, 무슨 버리장머리가 그래요?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말 못 들었어요? 아가씨 어머님 말 다 들었고요. 저 갈 테니까 붙잡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이 시집 왔으면 지 분수를 알아야지. 언니, 막말로 우리 오빠 경제력에 기대고 살고 있으면서 시댁에서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거 몰라요? 눈치 없는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우리 오빠가 돈 벌어다 주니까 지금 아주 기세가 등등하죠? 아가씨! 제가 버럭 화를 내자 급기야 어머니 쪽 친정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기를 들고 현관에 서 있자 역시 똑같이 화를 내셨어요. 너 뭐 하는 거냐, 제정신이냐, 이젠 다 진절머리가 났는지 똑같은 동어 반복이라 지겨웠네요. 전 그냥 아기를 업고 죄송하다 말하곤 현관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짐을 다 챙겨오라고 문자만 보내고요. 당시 친정집에도 가야 했는데 도저히 기운도 없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이대로 친정에 간다면 눈물만 흘릴 것 같아 그대로 집 소파에 쓰러져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깬 건 아주 차디찬 물벼락 세례 때문이었어요. 일어나 보니 제 온몸이 차디찬 물에 적셔져 있고 그 사이로 노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아주 미쳤나? 친정집에 간 줄 알았더니 여기 있었네. 너 지금 명절날 이게 뭐하는 태도냐? 네가 그러고 나가서 내가 얼마나 창피스러웠는지 알아? 시어머니는 기어이 사건을 터뜨리더라고요. 시누이는 옆에서 저를 세찬 눈길로 노려보고 있었고요.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세례를 당했다는 것이요. 근데 시어머니 손에 든 바가지를 보니까 상황이 파악되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근본 없는 애라고 해도 내가 다 받아주고 품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 어른들 앞에서 그러고 나가는 게 어딨어? 이 천박하고 근본 없는 것이. 미안하지만 난 도저히 널 며느리로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넌 앞으로 명절이든 어디든 오지 마. 출입 금지야.
저절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말 다 끝나셨어요? 그럼 제가 할게요. 저 더 이상 어머님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요. 아가씨 막말도 더는 못 참겠고요. 저 출산하고 나서 반짝 잘해주셨던 거, 그거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네, 출입금지 제 입장에서도 환영입니다. 전 앞으로 일절 시댁에 가지 않을게요. 며느리 노릇도 안 하겠습니다. 남편만 보낼게요. 저도 이제 착한 며느리 노릇 안 하고 살려고요. 너... 시어머니는 너무 황당했는지 바가지 든 손을 부들부들 떨고 말을 못 이었어요. 시누이도 어이가 없는 얼굴로 지 엄마한테 한 말을 취소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의 말 더 듣고 싶지 않아 아기가 있는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 엄마와 아빠였습니다. 오지 않아서 걱정해서 와봤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알고 보니 제가 날짜를 착각해 명절 당일날 가겠다고 한 걸 모르고 전날 간다고 말을 해버렸던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당황해서 물에 흐트러진 머리와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시더니 이내 상황 파악이 됐는지 시어머니를 보고 묻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아니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설마 애한테 물이라도 끼얹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 애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제이야, 말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울컥 올라오는 감정으로 엄마 아빠한테 다 말을 했어요. 이때 놀랐던 것이 평소 늘 조용조용하고 온순하셨던 아빠가 많이 노하셨는데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소리를 치자 시어머니도 잔뜩 기가 죽으셨더라고요. 우리 딸에게 시집살이 시키고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신다는 것도요. 그렇다고 물세례 끼얹고 할 건 뭐랍니까? 이게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이랍니까?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저기요, 사돈 어른 진정을 하시고요. 저도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랬어요. 얘가 갑자기 나가버려서요. 저도 입장이 난감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물세례는 아니죠. 어디서 말을 얹으십니까?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아빠한테 그리 한바탕 혼이 나시곤 돌아가셨답니다. 전 친정 엄마 아빠에게 그날 많은 소리를 들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친정으로 올 것이지 왜 여기 와서 혼자 슬퍼하고 있었냐고요. 친정 엄마 아빠 말씀을 듣는데 결혼하면 친정이 더 소중해진다더니 이런 감정이구나 확연히 느꼈죠. 너무 고맙고 죄송하더라고요. 고마워 엄마 아빠. 덕분에 나 한동안 기펴고 살 것 같아.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시어머니는 저한테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셨고 시누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남편만은 어딘지 뾰루퉁한 기색으로 있었죠. 겉으론 회사 일이 힘들어서 표정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분명 자기 엄마가 저희 친정 엄마 아빠에게 한 소리를 들은 게 마음에 안 들은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말을 하는 남편에게 정이 조금 떨어졌고요. 그러고 한동안은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몇 년을 보냈습니다. 아이에게 집중하니 오히려 남편도 눈에 잘 안 보이고 신경도 덜 쓰게 되더라고요. 부부 사이는 꽤나 삭막해졌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 남편도 나름의 노력은 하고 저도 아이를 위해선 뭐든 열심히 하는 엄마가 됐어요. 그러다 아이를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 쪽 외삼촌이 운영하시는 회사였어요. 외삼촌은 당시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게 먼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경력을 쌓고 시작을 했으면 하셨고요. 이젠 시대가 달라졌어. 여자도 일을 해야 경제력도 갖추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알다시피 난 결혼도 안 했으니 회사 물려줄 사람도 딱히 없지 않냐. 제이 네가 여기 삼촌 회사 와서 열심히 일해봐. 너 적성 맞고 잘하면 삼촌은 너한테 회사 물려주고 싶어. 삼촌 그렇게 말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사실 어디서 일해야 되나 마트라도 가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 열심히 할게요.
외삼촌은 늦은 나이까지도 장가를 가지 않고 계셨고 워낙에 일만 하시는 분이라 연애도 안 하시곤 했었죠. 그래서인지 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는데 삼촌이 주신 기회라 더 소중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밤 늦게까지 집에 아이를 보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직급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해 업무 파악도 다 되어가던 즈음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버는 돈이 자신보다 훨씬 많으니까 드러내놓고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버는 돈이 늘어나자 집도 넓은 평수로 옮겨갔고 생활비도 넉넉해졌거든요. 여보, 난 능력 있는 여자들이 참 좋았는데 여보가 그런 사람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진짜 멋있어, 여보. 당신 그 회사 꼭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나 조기 은퇴하고 평생 놀게. 집안일은 내가 할게. 남편은 제가 돈을 잘 벌자 눈에 띄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엔 집안일도 하기 싫어하고 양육도 하기 싫어하더니 이젠 제가 시키면 바로바로 일어나서 하더라고요. 사람이 돈 앞에선 어쩔 수 없단 말이 이런 말인가 봐요. 옛날 시대라면 남자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이 집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여자도 돈을 벌 수 있게 되니 이런 현상도 생기게 되는 거겠죠.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돈을 밝히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이 두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가 어떻게 지내나 해서 연락해봤지. 바쁘다고? 아이고, 그럼 시애미가 나중에 연락하마. 그나저나 내 생일인 거는 알지? 바쁘더라도 꼭 참석해주면 좋겠구나. 너무 바쁘면 어쩔 수 없고. 새언니, 뭐하고 사세요? 저 요즘 애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벅차네요. 언니 생각이 부쩍 많이 나는 거 있죠? 애 낳고서 당당하게 일하는 새언니가 너무 부러워요. 전 이제 경력이 단절돼서 어디서 일도 못할 텐데. 아무튼 언니 시간 나면 꼭 봐요. 차라도 한잔 하자고요. 연락 기다릴게요, 언니. 저를 아가라고 부르는 시어머니와 결혼 후 제 생각이 난다는 시누이, 이 두 사람의 알랑방귀에 코웃음이 쳐졌습니다. 제가 돈이 없었을 땐 그렇게 부려먹고 하대했던 사람들이 돈이라는 권력이 생기니 이렇게나 달라붙더라고요. 괘씸하지만 일단 이 순간은 조금 즐기기로 했어요. 만나자면 시간 날 때 만나주고 그런 식으로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자기 생일날 어떻게든 더 좋은 선물을 받으려고 하시고 시누이도 아기를 키우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대기업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뒀고 시누이가 결혼한 남편 쪽은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우리 딸 생각하면 안쓰러워 죽겠다. 저 조건이면 훨씬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얼굴만 보고 결혼해서 저런 집안에 시집을 가버렸으니 그래서 애가 얼굴이 폭삭 늙었어. 그래도 뭐 든든한 새언니 있으니 뭐가 걱정이겠냐. 나도 네가 내 며느리라 참 든든하다.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아들 통해 전달한 상품권은 잘 받았다. 공이 하나 더 붙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래도 만족해. 제가 시어머니에게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전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우스갯소리라며 공을 하나 더 붙이면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변한 게 없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일부러 내년 생일 선물도 똑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렸어요. 더 무언가를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단단히 뿔이 나셨는지 차마 예상치 못했어요. 그 다음 이어진 일이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날 전 괜찮은 곳에서 명절 음식을 주문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해가 시댁에 도착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쎄하더라고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음식을 안 했는지 전혀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았고 먼저 시댁에 도착해 있던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퉁을 놓더라고요. 너 그 명품백은 뭐니? 그 명품백 이리 좀 줘봐라. 이런 거 네 시누이가 더 어울려. 원래 물건도 사람 따라간다고. 어울리는 사람이 입어야 물건이 가치를 드러내는 법이거든. 네가 입으니까 시장 싸구려 같지 않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가방 잡아당기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가방을 잡아당겨 벗으라고 하더니 홀랑 신우이에게 던져버렸어요. 그 바람에 가방에 있던 노트북이며 수첩이며 다 떨어져 버렸죠. 신우이는 명품백을 보란 듯이 매더라고요. 그거 봐라. 네 신우이가 훨씬 잘 어울리네. 세상에. 그래, 명품이 명품 만났네. 바로 이거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신우이 칭찬을 하며 가방을 절대 벗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달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결국 열받아 가방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러자 우습다는 듯 저를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네 시애미를 경찰에까지 신고하겠다고? 언니, 무슨 이런 하극상이 다 있어요? 언니가 이런 명품이 어울려요?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돈이 없다 있다 생기니 언니도 어색하죠? 이런 것도 다 사람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집은 원래 돈이 있는 집이니 난 이런 걸 걸쳐도 자연스럽잖아요? 언니같이 없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애초에 명품이며 뭐며 어울리질 않죠. 신우이가 거기에 맞받아치니 저는 이 우습고도 웃긴 꼬라지를 더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할 말 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화병 생기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곧장 전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경찰에 전화하는 걸 듣고서야 핸드폰을 뺏으려고 난리를 쳤지만 전 다 말하고 바로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여기에 더 노하셔선 이혼당하고 싶냐 하는데 이번엔 제가 말을 가로채 버렸죠. 네, 물론 이혼도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명품 잘 어울리는 집안의 아드님 돌려보낼게요. 반품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전 저대로 잘 살 테니까요.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전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했고 저흰 다 같이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경찰 쪽은 가족 내의 일이니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는 눈치였고 시어머니도 그제야 싹싹 빌더군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생각이 짧았어. 근데 나도 돈으로 네가 유세 부리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랬다. 네가 우리 아들 조종하는 거 보고 있자니까 가슴에 화병이 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내 생각이 짧았으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하자. 응? 이혼 얘기도 넣어두고.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 아들을 조종했나요? 어머님 아들은 제 돈으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온갖 사치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요. 전 어머님께도 유세 같은 거 부린 적 없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어머님 생각이죠.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야, 너도 와서 얼른 빌어. 새언니 미안해요. 내가 아까 한 말은 다 제정신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나 미쳤었나 봐요. 실언이라고 하며 용서를 비는 이 둘을 두고 전 일단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더 이상 상황은 악화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이 열심히 제 눈치를 봤죠. 사실상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그렇게 대하는 데에도 한마디 하지 않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 죄를 알아서인지 눈치를 보며 거의 하인 노릇을 자처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전 그날 이후 시댁과는 완전히 절연하고 우리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답니다. 시댁에선 손주 보고 싶다며 연락이 간간히 오지만 싸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으며 사는 지금의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전에 제가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더더욱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항상 어디에서나 당당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같이 화이팅해요.